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태평양 동맹에서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이 일본의 입장입니다. 그 우리는 우리대로의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의 우익들에 걷는 거죠. 그런데 일본의 우익을 자극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게 이명박 대통령께서 2012년에 왜 독도를 방문했겠습니까? 독도 방문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지지율이 확 떨어졌죠. 무슨 일 때문에 그랬습니까? 기억나실 건데 소고기 사태였잖아요. 그죠? 미국산 소고기 사태 때문에 대중적으로 엄청난 그때부터 촛불이 처음 나왔죠. 촛불이라는 저항 형태가 처음 나오고 시민들도 나오고 심지어 뭐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지지율이 대폭 떨어지면서 지지율을 회복하는 수단으로 쇼를 한 거죠. 대통령이 처음 방문한 겁니다. 어디를? 독도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그전에는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독도는 우리 땅인데. 국제법상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우리가 증언할 만큼의 객관적인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독도는 유인도입니까? 무인도입니까? 무인도죠. 무인도의 경우에 보통 유인도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무인도의 경우는 국제법적으로 서로 상호 조약을 통해서 합의하면 그게 곧 뭐냐면 그 나라 땅이 돼요. 그런데 독도에 대해서 국제법상으로 합의한 거는 일본이었죠.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 동의해 줬습니다. 그죠? 그런 자기들은 확인서를 갖고 있는 거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우리는 우리 문헌도 많고 또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독도를 실효 지배하고 있죠. 실효적 실질적으로 군대 파괴 거기 있습니다. 군대가 알겠죠? 이거는 실효 지배. 실질적으로 우리 땅이고 명목상으로는 누구나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일본도 주장은 할 수 있죠. 아까 말했듯이 뭘 갖고 있기 때문에 국제법상으로 조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조약했겠습니까? 영국하고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스트 시라고 하기도 하지만 뭐라고도 합니까? 일본해라고 표기가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분쟁화시키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요. 이게 현실주의적 관점입니다. 알겠죠? 분쟁화시키면은 국제법적으로 가잖아요. 국제법적으로 가면 우리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냅두는 게 나은 거죠. 그런데 이명박이가 가서 뭡니까? 우리 땅이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일본의 최근 그 이후에 10년 정도 되지 않았던 소위 일본의 전범을 모셔놓은 야스쿠니 신사의 전 내각들이 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본은 독도는 자기 땅이다라는 주장을 더 공격적으로 하기 시작해요. 일본이 갈등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이 또한 역사적인 쟁점인데요.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고 문서가 되어 있어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 뭐 하지 않는다? 수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누가가 도장을 찍은 겁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도장을 찍은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의 대통령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이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대통령이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절차상에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법적인 건 어느 게 더 우월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쟁점이 내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는 것하고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는 건 다른 측면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역사를 왜곡한 친일파 놈들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역사를 왜곡한다는데 KBS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시사직격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한일 특파원들 4명이 나가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요 그냥 뭘 가져왔냐면 제가 요 댓글 한 3,000개 정도 댓글이 달렸는데 제가 한 100개 정도는 읽었습니다. 거기에서 요 프로그램이 한번 혹시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왔냐면 한겨레 신문과 조선일보 기자 둘 다 일본에 파견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산케이 신문하고 산케이 신문하고 일본의 유명한 마이니치 아니다. 요일이 말고요. 아사히 있잖아요. 아사히는 일본의 진보파, 중도 좌파고 한겨레가 중도 좌파잖아요. 그죠? 중도파, 진보파고 그 다음에 조선일보가 우익이고 산케이는 완전 우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은 한국에 파견돼 있었던 거고 길윤영 기자하고 조선일보의 기자는 일본에 파견됐던 사람이 대화를 나눠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하는데
제가 보니까 약간 나름대로 공정하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을 충분히. 아마 여기 지금 그 강의 듣고 있는 선생님들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읽어볼게요. 대한민국의 공영방송이 이 지경이구나. 너희들은 공공성도 애국심도 양심도 없다. 이틀 나쁜 새끼들아. 이 얘기죠. 그죠? 니들이 뭐라고 한일 관계를 풀어나갈 방법을 모색하나. 한일 대표 기레기들.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지난 세월 지들이 피해봤다고 파업하고, 이게 지금 KBS에 대한 비판입니다. 국민들한테 도와달라고 하던 놈들이 이게 할 짓이냐. 일본인 셋, 한국 기자 하나 데려다. 전부 다 4명 중에 셋은, 그러니까 한국인도 다 일본 놈이다 이거죠.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예요, 다. 쉽게 말해서 대중들은 역사적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할 의지가 없는 거죠. 뭐를 바라냐면 자신이 현재 믿고 싶은 것을 정당화시켜지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어디가 지금 더 그런 거냐면, 공영방송은 그래도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발언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뭡니까? 정제가 됩니다. 알겠죠? 표현하라는 거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을 거의 뭐 하지 않는, 제한받지 않는 부분이 어딥니까? 유튜브죠. 그 다음에 팟캐스트. 이런 데서는 훨씬 더 그 언론들이 편파적이에요. 굉장히 당파적이고, 심지어 팩트 한 3개 얘기하면서 한 10개의 거짓말을 섞어도 마치 자기가 알고 있는 팩트 3개를 얘기하면 그 나머지 10개도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들. 이게 확증 편향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를 주면은 받아들이고 자기가 싫어하는 거는 거부하는 건데, 이 지금 댓글을 단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입니다.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 한 가지 읽어보세요. 이 시사직격이 대화에서 거의 3,000개 정도가 달렸는데, 제가 읽은 100개까지는 전부 다 이런 댓글입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나름대로 합리적이다. 아니면 다른데 이 댓글들에 대해서 댓글을 비판하는 것 거의 하나도 없어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의 문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재 우리는 대부분의 99%의 대중은 일본은 잘못했고 우리는 잘했는데, 얘가 지금 현재 이 자식들이 마치 객관적인 척하면서 일본 편 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소통이 되고 있다는, 담론이 그렇게 구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이게 친일이나 매국노라는 게 부정이기 때문에 역사의 연구 방향다 이런 것도 거의 대부분 뭐가 되냐면 그 방향대로 쓰여져야만 인정받는 거죠. 반대의 주장이나 다른 견해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거되는 건데, 이거는 한국도 그런 현상이 계속 심화되고 있고요. 일본도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어요. 반면에 유럽은 어떠냐면 독일이 역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역사 쓴 것을 갖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주변 국가들한테 리뷰를 구해요. 그래서 역사를 공동으로 써나갑니다. 한중일도 역사를 공동으로 써나가는 작업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으로 안 되는 거죠. 중국은 중국 공산당의 공식 입장만 주장하고, 한국은 한국에서 승인된 것만 주장하고, 일본은 일본 주류의 입장만 주장하니까 당연히 쟁점이 되는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병렬적으로 서술을 해놨어요. 합의된 서술이 아니라. 이게 한중일의 지금 현재의 수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했듯이 그 샌프란시스코 조약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미국은 일본 자체를 굉장히 전후에 농업국가화할 정도로 파괴를 하려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은 47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왜 바뀌었겠습니까? 자기들하고 전쟁을 했는데 최초로 미국을 공격한 나라예요, 일본은. 단 한 번도 미국은 공격당하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진주만 폭격이라는 것이 그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희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전쟁 승리국이고 제가 전쟁 패전국이면은 박살내는 게 일반적인 정서잖아요. 그죠? 혹은 전쟁 배상금을 왕창 물여갖고 우리가 먹는 거였는데,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을 그렇게 영국이 울겨 먹었죠. 프랑스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는 나치가 등장하고 독일을 재무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그 전후의 합의예요. 왜냐하면 전쟁 배상금으로 엄청나게 물어내면서 독일 경제를 파탄시키니까 독일 내에서의 반감이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일본을 재기 불가능한 상태로 붕괴시키겠다는 게 초기의 전략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기 전에. 근데 47년도 입장을 완전히 바꾸죠. 왜 그렇겠습니까?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 나치를 무찌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미군이 아니라 소련군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소련 찬양인가? 러시아가 독일군들을 어디까지 레닌그라드까지 끌어들여갖고 주력을 박살낸 거죠. 그러면서 파죽지세로 독일이 붕괴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동유럽이 거의 다 공산화되잖아요. 거기에다가 1949년도에 그 중국에서 혁명이 일어났는데 이미 한 46년도 7년도쯤 보니까 도저히 국민당으로서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럼 중국이 무너졌을 때 일본까지 무너지면 끝난다고 본 거예요. 동아시아에서 전부 공산화된다고 봤기 때문에 공산화를 막아야 되고, 그 공산화를 막으려면 일본을 재건해야 되는데, 일본을 재건하려면 일본을 경제적으로 재건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경제적인 재건을 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는 한국전쟁이죠. 어쨌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있는 기업들은 손을 하나도 대지 않는 겁니다. 딱 한 개를 합니다. 재벌가를 없애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재벌들 있잖아요. 일본도 과거에 미쓰비시 이런 게 다 재벌가였거든요. 미쓰이, 미쓰비시 다 재벌가였는데 재벌가를 날리면서 기업들은 그대로 뭐다 재건시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시장을 열어주죠. 야, 니들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라. 그래서 너희들의 뭐다 성장시키는 거고, 거기를 그 성장을 촉진시킨 게 한국전쟁에서 전쟁 물자를 현지 조달, 즉 일본으로부터 조달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전범을 최소화시킨 겁니다. 그리고 전쟁 피해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절 뭘 하지 않냐면 그 책임을 묻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두 가지 조약을 하는데, 일본은 뭐를 합의해 주냐면 전쟁을 겪든 식민지 지배를 하든 근본적으로 국제법상 개인들의 재산은 절대 건드릴 수 없어요. 예컨대 영국이 수많은 식민지령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맨스필드 파크라든가 이런 소설들을 보면 영국의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들이, 가문들이 지역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 지역에서 농장도 건설하고 많이 하는데 일원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식민지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걸 빼앗은 나라가 없어요. 다 그대로 인정돼서 그대로 사업을 하거나 영국으로 그대로 가져가거나 팔고, 일본은 합의를 하는 게 뭐냐면 미군이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는 일본 자산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는다. 대신에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뭘 하지 않는다? 보상하지 않는다는 게 샌프란시스코 협약이에요. 대신에 식민지가 아니었는데 전쟁 기간에 침략한 나라들이 있어요. 필리핀, 원래 누구 식민지였습니까? 미국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대해서만 그 물질적 보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자기들 그냥 간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적의 자산, 즉 일본의 자산을 가져와서 누구한테 주로 불화시킵니까? 재벌들한테 주죠. 이게 재벌들의 탄생의 배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남긴 핵심적인 자산들을 재벌 기업들에게 나눠줘서 걔들이 부를 축적하도록 만든 거죠. 이게 전후의 합동이고, 1965년 협정은 그거예요. 처음에 일본은 식민지 배상에 대해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상은 하지 않아요. 배상은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 상대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줬을 때 하는 것이고, 보상은 합법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합법적으로 하더라도 피해를 보는 게 있죠. 도로 닦으면은 도로가 들어가니까 돈을 갚아주는 거, 이게 보상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대해서는 그 보상의 자격으로, 그것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독립 축하금이라는 돈으로 3억 달러를 줍니다. 알겠죠? 이게 그 박정희가 했던 협약입니다. 그리고 2억 달러는 뭐냐면 그 차관으로 줘요. 그럼 총 5억 달러 받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억 달러는 일본의 기업들이 한국의 기업들을 빌려줘요. 이게 8억 달러를 받습니다. 이 돈이 또 우리가 또 인정하기 싫겠지만 1차 경제개발계획의 핵심적인 자원이 돼요. 1963년도부터 시작된, 1964년도에 그 1차 경제개발을 할 때 박정희 정부가 갖고 있던 투자 자금은 전체 계획된 자산의 자금의 34%인가 35%밖에 안 돼요. 그 8억 달러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제 자원으로 쓰이는 거죠. 박정희가 얼마나 급했냐면요. 박정희 씨가,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 혹은 다카키 마사오가 거기 얼마나 급했냐면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권을 잡았을 때 항상 정당성의 문제가 걸리는 거잖아요. 정당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민의 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간은 불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자금은 없었던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서, 일본은 이미, 미국은 이미 베트남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62년, 63년. 케네디가 중간에 그 사살을 당하지만 케네디 정부 때부터 이미 미국은
베트남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1965년도에 통킹망 사건을 통해서 실제 그 베트남전을 차지했는데 그때 박정희가 이미 62년도에 일본에 가서 미국에 가서 우리가 뭐 할 테니까 군대 보내줄 테니까 돈 달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박정희가. 자기가 정당성을 가려야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유일하게 군대를 파견하는 유일하지 아니죠. 딱 두 개의 나라가 베트남전에 군대를 파견하죠. 어느 나라하고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하고 터키라는 나라예요. 총 7개 나라 가는데 미국도 영국도 보냅니다. 영국은 7명 보내요. 기마대. 그 전쟁이 더러운 전쟁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 터키의 수상은 CIA 요원 비슷한 거였어요. 지금은 터키가 이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나라 치고는 굉장히 굴욕적인 거죠. 굴욕적으로 가는 우리는 저는 굴욕적이라고 하는데 뭐 박정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딜레마는 그러죠. 그렇게 해서 그 자금이 경제개발의 핵심적인 수단이 돼요. 대부분의 식민지 국가의 독재자들은 그 돈을 인마이 포켓하거나 써버립니다. 알겠죠? 그건 뭐냐면 써버리는 건 간단해요. 그때 다 나눠져 버리는 거죠. 1965년도 배상을 할 때 일본 애들이 뭘 요구했냐면 이 돈은 보상으로 주는 건데 피해자들에게 줘라는 거였어요. 일본은 개인들 피해를 보상하라고 했어요. 그때. 그런데 한국 정부는 야, 그 돈 받아갖고 다 보상하면 다 써버리고 경제성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갖고 쓰고 우리가 나중에 피해자들을 보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 거의 보상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보상이 진행된 거는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실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그 조항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조항으로 인해서 이 부속 조항이 있어요. 그게 징용공과 관련되는 건데 식민지 시대의 임금 체불과 관련돼서는 이 조항이 불가역적으로 최종적으로 해결된다고 합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개법원의 판결은 임금 체불에 대한 보상이 아니에요. 임금 체불은 이미 정부가 했기 때문에 그걸 도장을 찍은 거고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에 기초해서 인권을 유린한 그와 같은 징용공에 대해서 배상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개인 책임이 살아있다는 게 이번 판결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결입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법적으로 규정한 나라가 처음이 되는 거예요. 한국이. 여러분 대만 가보면 대만 사람들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의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알겠죠? 인도네시아 한번 가보세요. 네덜란드의 식민지 400년 지배받았는데 별로 없어요. 심지어 베트남 가보세요, 여러분. 베트남 일반 시민들이 한국인들에 대해서 침략자라거나 전쟁 범죄를 일으켰다고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알겠죠? 왜 안 할까요? 역사 학습을 그렇게 안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엄청나게 일본의 착취를 받았고 억압을 받았고 수탈을 당했다라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배웁니다. 드라마에서 배우고 역사 교과서에서 배우고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박물관에서 배우고 다 배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된 기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줘요. 이 말은 제가 객관적이다 아니다라는 말을 저는 빼겠습니다. 알겠죠? 그것이 갖고 있는 정치적 효과라는 거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됐다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판결 자체는, 이번에 판결 자체는 개인 배상은 살아있다라는 건데, 개인 배상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이 있어야만 존재하는 거예요. 당연히 일본은 공식적으로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불법성 없었던 거고, 국제법상으로도 그거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65년도에 보상으로 끝났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65년도의 합의 자체를 우리는 그거는 국가 간의 합의였던 것이고 개인과 일본과의 국가와의 관계는 합의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부속조항, 65년도 부속조항에 개인들의 배상 책임을 규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위안부와 관련된 거는 이 조항으로부터 배제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에 대해서는 소송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우리가 합의를 해 놓은 것던 거죠. 문제는 진보 진영에서 1965년도 합의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독재자였잖아요. 우리들한테 특히 1965년도에 박정희가 그 합의를 하면서 식민지 지배의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한테 의견을 구했습니까? 안 구했습니까?
일절 안 구했습니다. 그죠?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견했고, 그 돈의 사용 자체에 대해서도 심지어 국회 뭐 동의도 잘 안 받고 그냥 처리를 한 거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나오는 거죠. 이 어디입니까? 포항제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신일본 제철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강관이 엔지니어들을 보내서 했어요. 굉장히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이제 현대중공업사를 보면 알겠지만, 현대중공업사는 다 누가 와서 했겠습니까? 일본의 엔지니어들이 1970년대 거기 현대중공업 가면은 지금은 없는데 사원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사원 아파트에 수백 명이 거기 있으면서 막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공식적인 지식만 가르쳐 주는 경우도 있고, 술 마시고 막 친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가르쳐 주지 말라는 것도 가르쳐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배워요. 내가 예컨대 이제 중국에 파견돼 있는데 중국 친구하고 친해요. 그럼 중국 친구가, 야, 이건 어떻게 하냐? 이건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암묵적 지식. 그러니까 설계도라든가 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노하우로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가르쳐 줄 때는 첫 번째는 쟤들은, 일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쟤들이 우리를 따라올 것이 못할 것이라고 일단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70년대가 되면 이제 처음에 73년도에 처음으로 경제 쇼크가 오잖아요. 1차 오일 쇼크가 그때 오는데, 그때 되어지면서 에너지 고소비, 즉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는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거는 한국으로 넘기고, 자기들은 고부가가치 쪽으로 하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부탁은 당연히 우리가 가서 했습니다. 알겠죠? 처음에 가서 했을 때 다들 웃었습니다. 야, 니들이 이제 뭐 중화학공업이냐, 그냥 합판이나 팔고 옷이나 팔면 됐지 떠들었는데, 일본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넘어와서 이제 뭐 아까 말했듯이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포항제철 이런 데서 많이 가르쳐 줘요. 당연히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렇고, 일본은 1950년부터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하는 나라입니다. 뭐에 대해서? 무역에 대해서. 80년대까지는 그냥 일본 설비 가져와서 그대로 그냥 조립만 해갖고 넘겼어요. 80년대 이후부터는 그 부품 국산화라고 해서 국내 국산 부품을 많이 올렸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생산 공정에서 들어가는 기계 있잖아요. 그죠? 기계.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소재 부품, 이런 부분들에는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알고 있는 다른 팀에서 그 디스플레이가 지금 소위 말해서 요 화면 요거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이거 넓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이 화면들이 선명하게 보이려면 빛을 쏠 때 화학 소자들을 잘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굉장히 고급 기술인데, 디스플레이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을 이렇게 쭉 조사해 놓은 게 있어요. 28개의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 14개가 일본 기업이고 14개가 국산 기업인데, 국산 기업들은 핵심적인 걸 했겠습니까? 덜 핵심적인 걸 했겠습니까? 덜 핵심적인 걸 하고, 핵심적인 건 전부 일본에서 가져와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KS라는 거 있잖아요. 표준이잖아요. 그 표준이 다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일본에서 표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은 일본 것들은 보면 그냥 다 알아요. 독일 것은 연구를 하면 알고, 미국 것은 못 씁니다. 왜냐하면 미국 것은 균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고, 독일 것은 원래 일본이 누구로부터 많이 뺏겼기 때문에, 독일 걸 많이 뺏겼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뭐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삼성전자인데, 이거 삼성전자 보죠? 중화학 공업화 과정에서 미쓰이전자로부터 이 돈을 받아요. 미쓰이전자의 사장이 삼성전자 보고, 야, 니들 전자해라. 그럼 뭘 만들어야 되는데, 트랜지스터 라디오 만들고 그다음 텔레비전 만들어, 이거죠. 우리가 기술 지원해줄 테고 설비 지원해줄 테니까. 그때는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건 가공 조립이에요. 일본으로부터 부품 다 가져와서 그냥 짜 맞춰갖고 판매하는, 이게 가공 조립인데, 그렇게 하다고 부추기면서 이 당시 5.5%의 이자율을 줘요. 이 당시 우리나라 이자율이 몇 %일까요? 60년대 중반. 27%쯤 됐습니다. 알겠죠? 그냥 그 돈 받아와서 이자놀이만 해도 가만히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사채는 50% 정도였어요. 연 이자율이. 그런데 저 정도로 준 건 거의 공짜로 준 겁니다. 알겠죠? 지금은 우리가 따라잡았습니다. 우리가 따라잡은 게 삼성이라는 재벌이 따라잡았죠. 전자 이름이, 삼성전자 처음에 전자 이름이에요. 삼성산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그 수원에 있는 공장이죠. 문제는 이런 거죠. 일본과 한국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한국의 산업화에서 일본의 의존은 굉장히 컸어요. 이건 냉정한 현실인데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요.
이유는 알 겁니다, 아마. 뭐 넘어갈게요. 학교에 이런 걸 가르치죠, 그죠? 얘가 그 암살이라는 것에서 보면 이 친구가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얘가 종로 거리에서 이 지나가는 소녀를 쏴 죽이는 장면이 나오죠. 1927년도에 여러분 강주 학생 운동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모릅니까? 강주 학생 운동이 1930년대까지 전체를 통해서 가장 큰 대중운동, 이게 19년도에 우리 독립운동 말고 가장 큰 대중운동이 강주 학생 운동인데 동기가 뭐였는지 압니까? 전차 안에서 우리의 여학생을 걔들이 희롱시킨 거였죠. 그래서 그만큼의 대중적인 저항이 일어나요. 지나가는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일본 관료가 쏴서 죽였다. 그럼 그 관료에 대해서 일본이 처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건 동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이런 사람이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장면들이 보면 저게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 영화는 오락 영화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영화인데 저는 이 장면을 그 장면을 보고 난 다음부터는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 뭐 저 따위로 하냐? 실제를 보여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저런 걸 하면은 사람들은 더 좋아하죠. 역시 일본 나쁜 놈, 저 새끼들, 저거, 제국주의 새끼들, 저런 새끼들. 그리고 우리들은 그것들로 인해서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수의 젊은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서 학습대에 가는 거죠. 이건 결코 좋은 측면은 아닙니다. 알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얘들인데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이 두 사람은 아시겠지만 출신이 뭐였습니까? 얘는 백정인가? 출신이었고 아버지가 이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얘도 뭐 하여튼 하층계 노동자 노빈가 그랬죠, 그죠? 노빈가 그랬어요. 그리고 얘는 미국의 장교가 되고 얘는 일본 낭인의 사무라이가 되는 거죠. 얘는 아빠가 친일파이자 부르주아이자 지주인데 얘는 그 아버지의 그 친일 지주 행각이 싫어서 데카당스. 그래서 쉽게 말해서 1930년대 소위 그 데카당스 문화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데 초기에 처음 20부작이었는데 1부작, 2부작, 3부작에서는 얘들은 애국주의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게 얘가 이제 그 주인공은 굉장히 지주의 딸이지만 굉장히 양심적인 지주,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민족주의 의식이 굉장히 강한 지주의 딸을 하고 옛날에 알고 있던 사람인데 조선이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아주 유명한 대사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것들이 그거죠. 조선이 식민지가 되기 전에 조선이 노비들에게 혹은 하층계급들에게 더 나은 삶을 보장했느냐? 식민지가 되고 난 다음에 신분 해방이 더 낫냐? 이런 질문을 하면 어느 누구도 쉽게 그 이전이 더 나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판례 구애를 넘어가면서 싹 바뀌어요. 결국에 마지막 장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부 다 이 세 명은 다 희생을 하고 그 여성이 이제 소위 저게 되는 거죠. 뭐가 되는 겁니까? 뭐라 합니까? 일제 침략에 대해서, 즉, 을사의병이 되는 거죠. 의병의 그 장면이 나오는데. 하여튼, 그렇게 기억되는 결국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는 건데, 우리들의 관계라는 것, 한일 관계라는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현실적인 맥락은 좀 다른 측면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사실, 자기들은 아마 안 할 거예요. 뭐를 안 할 거냐면,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진실된 사과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상수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본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계속 밀어붙일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건 그거죠. 전범 기업에 대해서는 자산을 동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아마 진짜 무역 전쟁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약간 피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도 꽤 피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피해를 누가 더 많이 볼까라는 거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일본은 전체 산업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5%밖에 안 돼요. 15%밖에. 우리는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입니다. 제조업 수출이 차지하는. 일본은 내수의 의존도가 굉장히 큰 거고, 또 한 가지는 뭐가 되는 거냐면, 그 중에서 또 한국에 대한 의존도는 그 중에서 또 한 15% 정도가 돼요. 대략 우리가 일본 수출에 차지하는 영향을 주는 거는 다 해봐야 전체적으로 해보면 15%, 15%니까
그 중에 15%니까 한 3, 4%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보다는 조금 더 작을 건데. 우리가 일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는 일본에서 핵심 소재들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렇지만, 그게 이제 첫 번째 사실이고, 두 번째 사실은, 제 생각으로는, 그거는 이제, 그러면 결정적으로 가는 거는 그거죠. 자산을 동결했는데 지금까지는 집행하는 과정은, 집행하는 거는 뭡니까? 실제 빼앗는 거죠. 그래갖고 그 돈을 피해자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지금 그 징용공 피해자 단체에서는 진실된 사과가 있을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이 1+1로 기금을 만들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위안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문제를 풀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내고 거기에 한국 정부가 돈을 낸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참여해도 되지 않고 참여해도 좋다. 이게 2+1 아닙니다. 한국 기업, 한국 정부, 그리고 일본 기업.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법안을 문희상 그 국회의장이 발의하겠다라고 나왔는데 대체로 그렇게 합의가 될 것 같아요.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건 일본 쪽에서도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확신은 못하지만. 그리고 이거는 참여라는 거는 자발적 참여예요. 강제 참여가 아니라. 그러니까 미쯔비시 철강이 참여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한다고 해서 뭐 강제를 하지 않는 그런 조건 하에서 이렇게 제시한 안인 것 같은데 이거 사실 누구 안이 많이 반영된 겁니까? 일본의 요구를 거의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안이에요. 이 안 자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요것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는 지금 아까 이게 이제 실질임금 상승률인데 일본이 이만큼인데 많이 따라갔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 18년 23년이 되면 우리가 이걸 따라잡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총요소 생산성, 우리나라 생산성 상승률인데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의 생산성 상승률이 제일 빨랐어요. 최근 15년 동안에. 그러니까 한국이 뭐냐면 가소로운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이나 우리가 일본에 뒤처지지 않아요. 상당 부분 따라가는 상태예요. 그러면 일본과 한국은 어떤 관계냐면 일본이 더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있고 한국이 더 경쟁력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전자만 하더라도 완성품은 우리가 더 있죠. 반도체 우리가 더 낫습니다. 그죠? 철강은 우리가 완전히 앞섰어요. 90년대에 앞섰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동차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술이 떨어지는 부분이 기계, 특히 공작기계 부분이 굉장히 떨어지고 건설기계나 이런 데는 안 떨어지는데 또 어디 부분에서 떨어지냐면 아까 말했듯이 화학 소재, 이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일본에 대한 우리 그 수출 의존인데 소재 부분에 요렇게 한 28% 정도 되다가 고작 18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8%밖에 줄이지 못해서 일본에 대한 무역 의존도입니다. 소재 부품 같은 경우는 한 27% 의존하다가 지금 한 16.3%. 그러니까 줄어들기는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러나 많이 대폭 줄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기술적 속성 자체가 노하우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데 이거는 숙련이 쌓여야만 이렇게 진행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무역 전쟁으로 가게 되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그거예요. 일본이 한 거는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카드를 오픈한 상황입니다. 니들이 실제적으로 자산 동결하고 집행으로 들어가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청와대든 여당이든 그와 같은 방식으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함부로 안 한다는 말은 못하죠. 그죠? 이번에 지소미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전날까지 어떻게 얘기했습니다? 한다 그랬습니까? 중단한다 그랬습니까? 중단한다고 해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비난을 받더라도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대중들의 기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역사적인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일본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치를 취해갖고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중이 그걸 감당할 것이냐. 그때는 대중들이 표를 바꿔버릴 겁니다, 아마. 이럴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좀 복합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